숨막히는 열대야도 계절을 이기지 못하고 결실의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었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오는 마음 오늘은 사회 계약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상식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는 대부분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를 빼고는 미국에서 정착하여 이제 겨우 200여 년을 조금 넘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주의는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며 최상의 정치제도로 여겨질까요? 오늘은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작 루소, 몽트스키우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들은 국가는 개인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아시죠?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서가 작성되고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이 다시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했으니까 다시 부활시킨 사람들부터 이야기해도 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50여 년 동안 꽃피웠던 민주주의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건설로 막을 내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잠자다가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의 여파로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긴 잠을 깨운 처음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그의 생애와 사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바이어든에서 홉스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므로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계약으로 사람들은 주권자의 명령인 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런 복종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국가라고 규정했죠. 홉스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주권자에 대한 복종 의무와 국가의 설립을 정치 철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근대 국가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홉스는 1588년 목사 아들로 출세했는데요.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다행히 부유한 삼촌의 후원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캐번디시 가문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평생 후원자인 윌리엄 캐번디시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장서와 여러 고위층 문객들을 직간접으로 접하면서 깊은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죠. 그중 하나가 당시 대법관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서로 일하게 된 것으로 이때 경험론적 학풍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살 차이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윌리엄 캐번디시와 유럽 여행을 갔으며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피에르 가상디 등의 인물들과도 만나 교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와는 학문 접근 방식과 철학과 광학 이론 등을 가지고 견해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는데요. 데카르트의 저서 성찰에서 홉스의 비평문이 같이 실렸을 정도였습니다. 홉스는 강력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왕당파와 의회파의 사륙전과 청교도 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보면서 홉스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무정부 상태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사회 혼란상이 극에 달했을 때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에 들어섰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환영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러한 혼란상을 경험한 홉스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 나온 책이 리바이어든인데요. 리바이어든이 구약 욥기서에 나오는 괴물 리워야단에서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정부 상태를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무정부 상태는 약육 강식이 일상화되며 이를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는 약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사적 자유를 국가에 양도, 트랜스퍼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주는 방식의 계약으로 생겨난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홉스는 이를 신의의 계약 혹은 믿음의 계약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신의의 계약은 주고받는 당사자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계약이 미래에까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는 주권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계약을 미래에까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죠.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개인들이 가진 권리의 총합을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고 누구나 복종해야 할 절대 권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국가는 괴물 리바이 어둠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홉스의 국가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가 주목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1632년에서 1704년까지 살았던 존 럭커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인데요. 록커는 최초의 영국 경험론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경험론 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그의 사회계약론도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자유주의 이론가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볼테르와 루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영향은 미국 독립선언물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이 있다고 하는 야경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권력으로서 국민은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그것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국민 주권의 기초를 두었으며 영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존 록커는 1632년에 법조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록커의 아버지는 청교도 혁명 당시 올리브 크로멜 밑에서 싸운 의회파 군대의 기병대장이었는데요. 부모로부터 청교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년 시절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기숙사 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652년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언어, 논리학, 윤리학, 수학, 천문학을 두루 공부하면서 데카르트 철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성분도 생득적 관념, innate idea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인간에게 지식과 추리의 재료인 관념을 주는 것은 경험뿐이라고 보았고 이성론에서 말하는 실체도 복합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험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록커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은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으나 그 소유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혼자 먹을 만큼 이상의 사과를 가져 그 사과를 썩게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죠. 여기서 남은 잉여 생산물에 대한 물물 교환이 생겨나며 그 물물 교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발명되었다고 보았죠. 금, 은, 돈과 같은 것들은 썩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재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였는데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 바로 사회계약설이라는 겁니다.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홉스와는 달리 국가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입법부가 정한 법에 의해 행정부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성립한 국민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록커는 처음으로 헌정민주 정치와 자연권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그의 정치 이론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서방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
로크의 자유주의는 미국에서 신성시 되었는데요. 그의 사상은 미국 정치가 토마스 제퍼슨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후에 독립선언서 작성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크가 프랑스에 끼친 영향은 더욱 엄청난데요. 그의 사상은 훗날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 등의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그의 정치 사상은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국가 성립에 관해서는 사회계약서를 택하였고 의회적인 민주정치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핵심적인 정당성이 사유재산권과 동의에 있으며 이를 해치는 정부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저항권을 주장하여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근대 자유주의 시조라고 불리우고 있답니다. 또한 유명한 저서 인간 오승론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각인되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 경험을 통해 점차 지식을 획득해 나간다는 경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근대 민주주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인물이며 사법부의 기능을 행정부 일부로 보아 완전한 삼권 분리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의 요체를 밝혔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토마스 홉스와 구별되면서 로크의 의도가 드러나는 로크만의 주장은 바로 사유재산권과 저항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홉스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대상, 예컨대 음식, 물, 집 등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서 각 개인이 사유재산을 축적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로크는 재산의 축적, 즉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남아 돌아 썩힐 정도로 많은 소유에는 반대하지만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썩지 않는 화폐로 저축하는 것은 자연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이러한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산업,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여유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폐를 통해 노동력도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급급한 수준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들은 생산한 것들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로서 훨씬 더 나은 생존 조건에 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통치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축적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또한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백성들은 군주에게 생명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저항을 포기한 채 일방적인 복종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로크는 그 계약은 시민들 간의 상호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로 정한 법을 통치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신형원의 개똥벌레와 나훈아의 영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누다 잠이 든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나만하면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존 로커의 사상보다 좀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소는 어떤 정부가 바람직한지 설명하기 위해 지도자가 없는 자연의 상태를 먼저 가정해 보는 데서 출발하죠.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요. 이를 개별 의지, particular will이라고 규정했죠.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뜻을 모아 무리를 이끌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개별 의지를 지도자들에게 맡기게 되죠. 루소는 이렇게 모인 공동의 뜻을 일반 의지, 제너럴 윌이라고 불렀죠.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려는 집단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잘 실현해 갈 때 시민 개개인의 바람도 더 잘 이루어질 텐데요.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나라에 맡겨 그 땅이 국가의 영토가 됐다면 국토가 되었기에 국가는 그 땅을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따를 때 각자의 이익도 더 잘 보장된다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 의지를 따르다 보면 개인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전쟁에 나가야 할 때나 토지가 강제 수용당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루소는 이미 국가의 일원이 된 순간 각자의 의지를 일반 의지에 맡기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처음엔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엔 모든 시민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도자가 꼭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신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는 듯 속이기도 하고 다수의 뜻이라고 우기며 소수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루소는 이런 경우 그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지, will of all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단호하게 나서서 지도자에게 맞서야 한다는 거죠. 그를 끌어내리고 일반 의지를 구현할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점에서 로커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실현해낼 지도자를 세우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인데요.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감시와 견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는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루소 하면 생각나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이 구호는 정치학에서보다는 교육학 이론으로서 더 잘 알려진 구호랍니다. 철학자이며 소설가요, 교육자이며 작곡가인 루소는 이성적 문명이 오히려 감성의 퇴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여 계몽주의를 비판한 계몽주의자로 불리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사회계약설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해야 하므로 국가의 규칙적인 법은 일반 의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여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근현대 민주주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전주의 소설에서 벗어나 낭만주의 소설을 개척하여 당대의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은 최초의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말년에는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마저 솔직하게 보여주는 고백록을 써서 근대 자서전의 전형을 구축한 선구자이기도 하답니다. 교육학적으로는 당시의 강압적인 직업교육에 맞서 개인의 독립성을 길러주는 자연주의적 교육을 주장하여 아동교육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이기도 하죠. 루소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는 뒤늦게 찾아왔는데요. 1750년 루소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학문예술론을 발표하였고 그 대회에서 1위로 입선했죠. 루소는 학문예술론에서 문명이 많은 유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문명은 인간에게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명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문명과 이성을 신봉했던 계몽주의의 기본 가설을 내부로부터 공격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이성에 비추어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인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고 보았으며 문명은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진실된 자유를 질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가 명성을 얻자 1754년 루소의 고향인 제네바에서 루소를 초청하였는데요. 그곳에서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발표했죠. 이 논문에서는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비록 야만적이며 수명이 짧다고 하더라도 행복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시와 산업이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이 필요해졌고 사유재산이 도입됐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면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립되었고 다수가 소수에게 종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자연 상태에서 선량했던 인간은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회를 이루면서 노예 제도와 빈곤 등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루소는 에밀에서 기존의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을 거부하고 어린이의 흥미와 개성, 경험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적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주장했고요. 사회계약론에서는 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이야말로 개인 의지들의 공통 부분들이 일반 의지가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정당성이 소수의 귀족이나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이러한 생각은 급진적인 민주주의 혁명 사상으로 연결되어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췄지만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감성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췄죠.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독립된 인간은 소박한 자기 보존의 욕구와 타인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했지만 이성의 힘으로 사회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존은 쉬워진 반면에 감성은 점차 퇴락했다고 보았는데요. 즉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경쟁이 생기고 경쟁은 시기와 질투 등의 이기심을 유발하여 인간의 감성은 더 이상 순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회를 버리고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주의적이고 시민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감성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을 발달시키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사상은 18세기 사회윤리를 가장 독창적으로 탐구한 점에 있으며 자연은 인간을 선량, 자유,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사회가 인간을 사악, 노예,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그가 쓴 모든 저작도 이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과 사회를 회복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영향은 철학, 정치, 교육, 문학 전반에 걸쳐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몽테스키웨는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정치사상가죠. 권력 분립론에 관한 명확한 설명으로 유명한데 이 권력 분립론은 전 세계 국가의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734년에 선보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은 몽테스키웨의 이름이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1748년에 발표한 법의 정신에서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과거 이론가들의 고전적 구분법을 버리고 최초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나누는 삼권 분립설, 입헌군주 제도론 등을 전개하는 한편 전제주의를 극력 공격하면서 법은 각국의 여러 환경에 적합한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이런 주장은 인권선언과 미국 헌법은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사회계약론을 표방하여 근대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한 토마스 홉스, 장자크,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몽테스키웨의 사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깃털을 놓은 이들의 공헌에 깊이 감사해야겠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모습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조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